반갑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미술사 책에서 봤던 되게 굵직굵직한 작가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이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언제랄 건 딱은 없는데요. 저는 좀 그림이 많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아마 인생이 어떻게 풀렸으면 아마 화가로 계속 살았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성장하면서는 이제 까맣게 잊고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한 10년 전이었나요? 해제해갖고 유럽에 갈 일이 있어서 어느 미술관에 딱 갔는데 이게 내가 좀 감각이 살아난 건지 이전에 봤었던 그 명화들이나 익숙했던 그림들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와닿는 좀 체험들을 몇 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런 형식에 얽매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강서를 하고 법문을 하고 하게 되면 이게 사실 그 형식적인 그런 측면에도 많이 치우치게 되고 내면의 그런 아주 복잡다단한 어떤 미세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같이 교감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꼭 그런 법상 위에서 법문과 강설이 아니라도 이런 방식들로 어찌 보면 그런 그 층위에서 서로 긁어주지 못하는 가려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어루만질 수도 있고 서로 교감할 수도 있고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죠. 예. 그러면 이 책이 총 4년의 연재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보일 스님께서 이전부터 월간 불강에서도 그림 속에서 찾은 사성제의 이야기를 연재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한번 책 한번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저보다도 우리 학인 스님들 우리 승가대학에 있었던 우리 학인 스님도 우리 짜영 스님도 오셨는데 우리 스님들이 쓴 책들을 묶어서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그 또 책이 출간이 됐었죠. 우리 출가 이야기 개념으로 해서 나름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저도 이렇게 좀 연재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지난 장장 4년 동안 하면서 제가 나름 이제 또 바쁘다는 핑계로 맨날 이제 마감 시간만 다가오면 이렇게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감을 좀 늘려보려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까지 얘기도 듣고 별소리 다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스님도 마감의 고통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요즘엔 인생이 마감 같아요. 매일매일 다른 어쨌든 이게 전생에 무슨 글빛을 진 게 많은지 금생에 이제 글빛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글 쓰는 인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끝났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 돌아오든가 또 중간에 또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감 돌아오면 편안했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뭔가 시멘트를 삼킨 것처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아주 익숙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마감이 없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또 없으면 또 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확실히 연재는 저 같은 게으른 사람한테는 이 마감 연재라는 방식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런 정도 페이지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글로 엮어내라 그러면 아마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AI 부르짐도 그렇고 거의 매주 그냥 꼬박꼬박 쓰다 보니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렇게 또 책이 되어 있고 또 심지어 덜어낼 것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좀 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고 싶은데 스님께서 이 책을 시작한 계기로 말씀을 주신 게 어떤 감동이나 행복, 치유였었는데 막상 책을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명작이 나오기까지 작가들의 부단한 노력, 힘든 삶이 이 책의 주제이잖아요. 그만큼 고통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책의 부제목은 알고 보면 더 힘이 되는 미술 명작 수업으로 적혀 있는데요.
혹시 제가 느낀 것과 연결되거나 뭐 말씀하시고 싶은 지점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그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작품들인데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더 힘이 된다라는 게 저도 뭐 너무 잘 알고 어느 정도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좀 뿌옇게 아름답게 막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색이 번져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보면 페르메이르의 어떤 아주 독창적인 기법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 스푸마토 기법을 볼 때마다 우리 마치 그 윗바사나 우리 스님들 호흡 명상할 때의 그 분위기나 느낌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우유를 따르는 여인, 편지를 읽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페르메이르가 그런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 속에 그냥 지금도 이 순간에 각자의 태도와 모션, 동작으로 각자의 개성껏 앉아 계시고 이 그림을 보고 계신데 이 순간들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닿는 순간, 또 그리고 말을 하려는 순간, 또 물건을 떨어뜨릴 때 그 어떤 순간순간들, 이런 순간순간들을 포착하는데 뭐 굉장히 천재적인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도 보면 여기 편지 읽는 여인 보면 저 입술이 자기도 모르게 살짝 열려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궁금해지는 저 편지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저런 표정이 나올까? 뭐 도대체 어떤 정갈이 기별이 저렇게 은밀하게 전해졌길래 저런 표정이 나올까? 뭐 이런 상상력도 자극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페르메이르 느낌이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고 내 삶이 지루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심하게 평범하잖아요, 사실은.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페르메이르 이 그림을 보다 보면 그 평범함들을 포착을 해서 하나의 어떤 명화로 저렇게 만들어내는 장면들을 보면 나의 삶의 순간순간들도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비범한 것들이구나. 또 간단치 않고 일상적이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순간순간들이 모여 있겠구나. 근데 방법은 시선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를 아주 특별하게 이해하는 삶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난 매일 뭐 뻔히 하는 부엌일 아닌가요? 우유를 따르는 한 보면 너무 뻔한 일이고 고된 가사일이고 지금 여기 여인의 이 우람한 팔뚝과 이렇게 보면 노동으로 다져진 몸이잖아요. 너무나 고단한 일상이고 삶인데 제가 볼 땐 하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순간에 저 우유를 따랐을 때 저기 심호흡이 다 자세히 보다 보면 이렇게 또르르 따르는 그 순간에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집중의 느낌? 이런 것들이 오롯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 그냥 어찌 보면 너무나 일상적이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청소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하고 노는 순간일 수도 있고 멍 때리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 삶의 순간을 매 순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온전히 저게 복원이 되고 하나로 이렇게 길어 올려지고 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심지어 경외감까지도 주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페르메이르가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과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스님들이 금방 출가해서 하는 거 그게 뭐 다 청소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보면 또 그리고 그 물 마시는 법, 자리 하나 움직이는 법, 무릎 꿇는 방법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어르신도 와 계시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과거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거칠게 했던 행동들이거든요. 대충 이렇게 마시고 급하게. 근데 절집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청소하는 것 하나, 숨 쉬는 거 하나,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하나마저도 전부 다 법도에 따라서 배운 대로 수행으로 삼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 복원되는 거예요. 일상의 매 순간순간들이 오롯이 복원시켜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수행인 거죠. 지금 페르메이르가 하는 작업들이 바로 그런 거죠. 마치 수행처럼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행 그 순간순간 같지만 그걸 오롯이 그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복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나 편지를 읽는 여인들 보면 자세히 보시면 그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긴장감을 넘어서서 같이 이제 호흡이 이렇게 우리 물 따를 때 호흡 멈추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같이 이렇게 공감하게 되죠. 그래서 와 이거는 마치 진짜로 우리 수행에서 지향하는 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수행과 어떤 것들이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뭐 꼭 선방에 앉아서 호흡을 집중하는 것도 공부고 수행이겠지만 이렇게 그림에 깊숙이 같이 공명하고 바라봐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수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죠. 저런 정적인 그림에서 수행을 연상하시다니.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저도 이 에드워드 호퍼 그림은 뭐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사람이 자기의 깜냥대로 보잖아요. 세상을 다 보면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자기가 불교적 시선으로 뭔가를 꼭 보겠다라고 해서 작정해서 꼭 덤비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익숙하고 많이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일종의 훈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이게 궁극적인 메시지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불교를 공부한다, 불교를 수행한다, 불교를 신행하면서 절에 다닌다 해도 불교만큼 제가 느끼기로 그렇습니다. 뭐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현실 일상하고 좀 이렇게 단절된 것도 찾아보기 힘든 종교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 그냥 이렇게 일상대로 막 살다가 절집에 울타리 일주문 들어갈 때부터 이제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는 아주 여법하게 이제 생활하다가 또 울타리를 벗어나면 원래대로 리셋되고 뭐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절집 안에서의 그런 생활 방식, 말의 내용, 또 사유 방식 뭐 이런 것들하고 또 산문을 벗어났을 때 또 태도들과 이런 것도 좀 괴리되어 있다. 항상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인상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저는 좀 그런 좀 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절집 산문을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님의 시선으로 아니면 수행의 관점에서 매 순간순간들, 내 일상의 순간순간들을 좀 바라보는 훈련. 저는 이제 그게 수행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내용이 바로 또 이 미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함께 현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로서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특히 재미있었던 대목이 여기 사진을 준비해 주셨는데 스님께서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설명을 하시면서 스파니파타의 그 유명한 구절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꽃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 보면서 정말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것처럼 너무 속이 시원했거든요. 스님께서는 그림을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는 건지 그 사고 과정이 궁금해지는 문장이었어요. 제가 AI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뭐 사람도 보면 인풋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 방식입니까? 라는 질문들도 뭐 받게 되고 또 그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런 아까 지금 사유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 여기 학부형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뭐 중요한 건 일단 인풋이 아닌가 싶어요. 많이 일단은 그 환경과 그 데이터들에 노출이 돼야 되고 또 기꺼운 마음으로 그 자기 자신을 이제 개방을 해서 그러한 데이터라든지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서 기꺼이 제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이 반복이 되고 좀 이렇게 쌓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쩌면 자연스럽게죠. 일부러 그런 걸 논리적으로 유추해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논리적 사유보다도 그냥 이제 감성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연상이 되는 거죠. 연상작용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저도 지금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 뭐 우리 어디든지 뭐 유튜브가 됐든 그림 소개책이 됐든 뭐 미술개론 뭐 수준에서 보면 뭐 도시인의 뭐 외로움과 고독을 다뤘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좀 시린 감정들 아마 지금 여기도 뭐 서울이니까 다들 이제 도예지에 사는 그런 느낌들이라는 게 다 개인주의 뭐 그런 이제 키워드들이 생각날 수 있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쓸쓸하고 또 좀 시린 느낌까지도 들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와중에도 그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배워가는 것들 또 자기 자신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친구가 없으니까 외롭다 누구 안 만나니까 외롭다 이런 정도로 멈추고 그냥 주저앉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내딛는 용기 같은 것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오히려 여기도 얘기하지만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고독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외롭다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하고 대면하는 순간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처럼 저는 보면 계속 이게 나의 삶, 나의 수행, 그리고 어떤 불교적인 핵심 아이디어들하고 이것들하고 계속 저는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고 그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에 총 32명의 걸출한 예술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스님께서 지금까지 글을 쓰시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예술가 이미 약간 답변이 등장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아니야. 대표적인 것도인데 사실 저는 이 4명이죠. 34명인데 어느 하나를 저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나름 제가 낳은 자식들은 당연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훌륭한 작가들이고 위대하다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누구 하나를 꼽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 우열을 나누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이렇게 한 중반 정도 작업이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연재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가냐? 그때부터 이게 누구나 아는 작가로 일단 위주로 가야 되겠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을 갖고 똑같은 우리 어떤 논의의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고흐라든지 우리 뻔히 지금 다 알고 있는 분들을 34명으로 이렇게 추리게 됐고요. 사실은 저는 그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지식의 숫자 53선지식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갈 계획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 책이 나오려고 그럼 너무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33명 정도로 끊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된 거고, 마음 같아서는 53선지식을 이렇게 하려고 했고, 원래 책 제목도, 그 미술관에서 만난 선지식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여기 하시는 분들이 좀 직관적인 제목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요. 저는 이분들이 좀, 저한테는 그런 내 불교에 대한 이해와 수행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선지식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야 비록 승복을 걸쳤고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산문 밖에도 역시 이런 분들처럼 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도인들인 거죠. 도처의 선지식들은 널려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가 예술가 따로 또 우리 종교적인 이런 소위 말해서 깨달은 분이니 뭐니 이렇게 구분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유명하신 53선지식 또는 34선지식도 충분히 이렇게 위대한 우리의 지남이 될 만한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서 저도 굳이 하자면 저는 고흐가 거기 책에는 그렇게 썼어요. 저는 고흐의 삶이 가장 불교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시작 자체가 부처님께서도 이제 고통에 대한 응시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인간 삶에 대한 고통에서부터 비롯됐듯이 불교란 종교가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제 고통 없이는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고통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떤 그런 해탈에 대한 어떤 추구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인데 저는 고의 삶을 이렇게 이입해서 자꾸 이렇게 읽다 보면 참 너무 공감이 많이 가요. 진짜로 인간의 삶의 고통의 양상은 다양하겠으나 참 이런 삶의 어떤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을까. 여기 책에도 그거 실려 있거든요. 동생 태호한테 보낸 편지 속에 보면 좀 너무 절절하잖아요. 나도 그림이 잘 팔리는 화가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도 나온 것처럼 얼마나 당대에 철저히 외면받고 철저히 무시당하고 말 그대로 거의 노바디였잖아요. 그냥 끝나고 나선 또 그 삶이 다하고 나서는 지금은 또 정반대의 어떤 명성을 그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고흐의 삶을 보면서 정말 그 고통에 대한 깊이와 어떤 질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공명하듯이 와 닿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또 마크 로스코 지금 그림 보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마크 로스코 그림을 보면서
직접 거기 미술관에 가서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큰 건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정말로 그걸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떤 종교적 영적 체험도 가능할 거다라고 마크 로스코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살아 있을 때 종종 했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저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크 로스코 그림을 보고 이틀째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서 이제 그런 아주 강렬한 체험 같은 것도 하게 되고요. 저는 마크 로스코의 삶을 보면 너무나 아프고 외롭고 너무나 외로웠던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속을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속상한 일 겪고 막 하다 보면 가정사나 직장에서는 하다 보면 내 속이 속이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흔히 말 그대로 핥히고 상처받고 누더기가 된 것 같은 그 마음들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살다 보면 체험하고 되게 하는데 아마 마크 로스코의 그림들을 보면 마치 자기 내면을 이렇게 자기 심장을 열어 보이는 것처럼 그런 느낌들을 막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쩌면 내 같은 거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지금의 어찌 보면 내면의 고통하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마크 로스코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어찌 보면 좀 유치하게 말하면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걸 건가요? 하지만 해석마다 다르겠지만 마치 너무 솔직하게 자기를 알아달라고 또는 내 속이 지금 이렇다라고 이렇게 아주 자기 가장 내밀한 감정의 밑바닥까지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공명하는 그런 체험들을 각자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하게 되고 해서 저는 오히려 이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고흐의 삶이 너무 참 절절해 하면서 우리 어떤 두타행을 하는 수행자의 모습과 닮았어 막 하면서 마음이 아파오다가 마지막 작품을 이렇게 연재 종료할 때쯤 됐을 뒷부분에서는 그 마크 로스코의 삶이 또 그런 또 실제 가서 그런 체험들을 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더 이제 그 고통이 크게 전해져 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스님의 작품 취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게 되는데요. 이 책에 아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 34명의 작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술가 중에서 34명의 이 걸출한 작가들을 뽑으신 이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 그래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째 일단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내 혼자 감상문이 아니라 같이 좀 같이 우리가 절집에서도 하다못해 책 독서 강독회도 하잖아요. 하는 판에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작가였으면 좋겠다. 해석은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런 책이 하나라도 이렇게 불교계 내에서 이렇게 나와서 불자들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하면 탱화 속에서만 불교를 해석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동양 미술 안에서만 불교를 이해해야 될 거고, 또 스님들이 써놓은 족자나 이런 글씨 속에서만 그 틀 안에서만 불교를 우리가 담론을 해야 될 것 같고, 일종의 착각이긴 한데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그 틀이죠. 근데 불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선불교 아닙니까? 매 순간 그런 틀을 깨는 게 선불교고 불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일종의 파격이죠. 그 격을 깨뜨리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고 저는 그런 차원 속에서 누구나 다 아는 작가로 해서 누구나 다 참여하는 자기 그림에 대한 자기 솔직한 얘기들, 생각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하나의 이게 매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첫 번째 누구나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 제가 소개한 작가 중에서는 누구 하나도 편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냥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샤갈이나 누구처럼 아주 그림이 이쁘고 화사한 그림도 많지만 너무나 그 당대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내면의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농도까지 내면에 차 있는 그런 어떤 예술가들. 그래서 고통에 대한 이 표현을 달리하면 고통에 대한 성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고흐나 지금 아까 했던 마크 로스코 정도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한테 또 다른 의미로 그걸 굉장히 진짜 칼날처럼
강렬하게 보였던 건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프리다 칼로 같은 그런 화가들을 보면서는 정말로 이렇게 뭐죠? 저 역시도 그런 화가의 삶을 보고 나서는 뭐 그냥 그런 게 영감이고 통찰이겠죠. 뭔가라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막 들게 만드는 그런 화가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한 줄이라도 글을 쓰게 만들고 싶은 욕구, 그게 전 그 예술가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녀의 삶 자체가 또 그렇고 그 남긴 그 미술품들을 보면 이렇게 그 강렬한 그 고통을 승화시킨 에너지들이 보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겠군. 아마 제가 음악에 소질이 있었으면 아마 음악을 작곡했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 글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했던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대중성이 높은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했던 어떤 고통에 대한 또 불교적 성찰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화가들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34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불교미술 전공자로서 스님께서 예술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하셔서 불교미술을 함께 전공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인연이, 금생의 인연이 이런 너무 아쉬운데 이 책 안에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좀 권위 있고 상징성을 지니는 현대미술 작업들이 스님의 불교적인 통찰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는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미 배워서 다 알고 있고 이미 미술관에서 많이 봐서 익숙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르게 여겨지는 게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잭슨 폴록 그림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그냥 뭐 유명하다니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각자 뭐 의미 부여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잭슨 폴록 그릴 때마다 예전부터도 해서 보면 화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엄 시편문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이 우주의 질서 내지는 깨달음의 세계를 묘사하는 그러한 화엄 시편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저 잭슨 폴록 그림 안에서 또 다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보기에 따라서 이 미술관에 있는 이 그림들이 나의 불교 공부에 또 새로운 어떤 레퍼런스, 그 참고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잭슨 폴록의 그림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 잭슨 폴록에 대한 그 글 한번 잠깐 볼까요? 308페이지. 화엄의 시편 연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 또한 여기에 있다. 우연히 맺어진 듯한 옷깃의 스침, 찰나의 인연,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조차도 홀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우주의 인드라망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만들어진 필연적인 조화다. 내가 무심코 흩뿌린 말 한마디가 타인의 가슴에 파장을 일으키고 타인의 행동이 다시 나의 삶에 새로운 색을 입힌다. 우리는 고립된 점이 아니라 서로에게 스며들고 섞이며 거대한 캔버스를 채워가는 공동의 창작자들인 셈이다. 그러니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다. 잭슨 폴록이 붓끝에서 떨어지는 물감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그 낙하의 궤적을 긍정했듯이 나에게 닥쳐오는 예측 불허의 상황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보자. 엉키면 엉킨 대로, 번지면 번진 대로, 그 또한 내 삶의 고유한 질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걸림없는 삶, 즉 사사무예의 경지다. 내가 밟아온 모든 궤적, 내가 흘린 땀방울과 눈물, 나를 스쳐간 모든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나라는 우주를 이루었다. 잭슨 폴록의 그림이 난해해 보이면서도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거짓없는 생명력이 꿈틀대기 때문이다. 삶 또한 그렇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며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꽃으로 장엄한 화엄의 세계다. 나라는 캔버스 위에서
마음껏 춤추고 흩뿌리고 사랑하라. 저는 이 잭슨 폴록 그림 보면 막 그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막 흩뿌리고 막 그냥 페인트통을 발로 차고 뭐 저 안에는 막 담배꽁초도 던져놓고 막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근데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그 안에서 멀리서 보면 제법 또 그럴듯하고 어떤 질서가 보이고 조화가 보이는 듯도 하고, 또 자기네 내면에서 그 속에서 무질서도 발견되지만 또 그 안에서 질서와 아름다움도 발견되더라는 거죠. 그게 나의 삶 같은 거죠. 각자의 삶 같은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 기분 나쁠 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이 그렇지 뭐 이렇게 또 엉망진창인 것 같고, 하지만 또 달리 보면 그래서 썩 나쁘지 않아 이만하면 뭐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왔어 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아까 뭐 사사무예도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우리 대승에서 말하는 화엄의 사사무예의 경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잭슨 폴락의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무질서처럼 보이는 그림일지라도 마치 내 삶의 내 인생의 어떤 하나의 단면처럼 이렇게 잘 보면 그래도 좀 삶을 좀 적극적으로 좀 자기 삶에 대해서 좀 위로하면서 좀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을까, 비관적이지 않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잭슨 폴록 그림에서 그 안에 거짓 없는 생명력 이게 참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작품과 작가들의 삶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하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는 스님의 통찰력이 참 감탄스럽습니다. 그 예술가들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정직하고 여리고 그 섬세한 결들을 다 보고 허위나 어떤 부조리 같은 것도 다 파악은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현실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거대한 악이 움직이고 거대한 부조리가 횡행하고,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한 분들은 또 적응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예술가들의 시선에서는 그 거대한 부조리와 거대한 모순이 자기의 정직함 앞에서는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윤리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몸에서 이미 본능적으로 이렇게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그러한 부조리에 대해서, 그러한 심지어 폭력에 대해서, 폭력의 또 기운만 보여도 이 예술가들은 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몸이 반응하는 거죠. 몸이 꼭 솔직해지려고 솔직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내면들이 그 솔직하고 여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만들어낸 세계여서 우리 앞에 이렇게 또 세파에 찌들리고 또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또 이렇게 변형된 마음 상태가 되면서도 이러한 위대한 예술가들의 그 정직함, 그 여린 성정, 이런 것들이 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게 이렇게 표현되면서 지금 우리들한테 이렇게 공통되게 감동도 주고 감명도 주고 또 삶의 위로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면에서 좀 빗나간 얘기긴 하지만 우리 스님들, 수행자의 삶하고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봐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술가들도 우리 스님들도 특히 뭐 우리가 선을 한다 그랬을 때 하나의 기존에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질서나 우리가 당연시하는 시스템, 그게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시스템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 시스템을 온몸으로 잘못됐다고 또는 문제가 있다고 아니면 폭력적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거나 심지어 온몸을 던져서 깨뜨리려고 하거나 항거하죠. 이런 우리 화가들은, 예술가들은, 뭐 꼭 화가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술가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불교의 선사들도 보면 적어도 제대로 된 수행자들, 선사들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다고 안주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항상 그 시스템을 의심하고 그걸 깨뜨리려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냥 그게 선 자체죠. 기존의 시스템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게 무슨 뭐 국가 전복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진부한 관념들을 어떻게든 깨뜨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외곽에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의 선과 그 원을 자꾸 깨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경계에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불안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이 또 되는 거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보면 또 요절한 분들 그렇게 많은 것 같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성정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직함이나 그 내용들로는 이 외곽에서 그 원에서 만들어내는 원심력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의 자기가 스스로 폭파되어 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술가들하고 우리 특히 수행자들은 우리 사회 기능적 관점, 자본주의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좀 너무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좀 무용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지만 무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분들에 의해서 그 경계들이 허물어지고 그 당대에는 인정을 못 받지 마치 고흐처럼 그 원을 무수히 깨는 작업을 온몸을 통해서 했는데 당대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너무 좋으니까 안주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후대에서 지나보면 그때 고흐의 노력이 있었고 그때 예술가들의 몸부림치는 그 원을 깨는 시스템을 깨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발자국씩이라도 두 발자국씩이라도 인류 전체가 발전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님들이 스승들이 그 시스템을 깨려는 노력들, 고정관념을 깨는 사유의 벽, 한계, 규제 그런 것들을 깨려는 노력들이 없었으면 그 당시에는 막 우리는 스님들끼리도 괴각질을 한다, 뭐 괴각승이다 하면서 손가락질 받았던 스님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한참 지나서 그때 그게 그 뜻이었구나라고 이제 재평가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명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제가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행자 예술가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 뭔가 스님들이 생활하실 때 선원 청규를 만들어서 생활하시잖아요. 왜 그런 게 생겨났는지 조금은 뭔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예술을 논할 때 우리의 삶과 삶을 관통하는 고통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불교는 그렇다면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또 영감을 받았던 게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은 제 연재 순서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출판을 앞두고 어떤 그 카테고리를 범주를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작업했던 게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중간에 온 경우도 있고 합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툴루즈 로트렉도 이제 굉장히 초반부 작업을 했었던 그 작가인데요. 보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의 삶은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작품 이전에 그 삶을 읽는 것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뭐 짠해진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쉽지 않죠. 너무 마음이 이렇게 같이 좀 먹먹해지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특히 저는 대표적으로 아까 프리다 칼로도 말씀드렸지만 툴루즈 로트렉의 삶을 이렇게 읽다 보면 또 다 고흐하고 동시대잖아요. 같은 물랑루즈에서 같이 막 압생테 마시고 했었던 친구들인데 느낌이 너무 짠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그림 자체도 이게 세탁부나 이런 그림들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고된 노동에 이렇게 힘들어서 그냥 매일 같은 날이고 또 매일매일 노동과 또 몇 푼 안 되는 일당을 받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렇게 또 포착해서 근데 보면 그 멋진 귀족들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그냥 어찌 보면 소외받고 우리 앞에 누구 눈길을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이면의 모습들에 대해서 저렇게 진짜 햇빛을 비추듯이 따스하게 이렇게 툴루즈가 본인의 삶이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시선들을 옮겨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고통이라는 거 하고 또 우리 삶의 어떤 환희, 행복 이런 부분들하고 어찌 보면 진짜 이게 한 뿌리가 아닌가. 우리가 뭐 흔히 불교에서 불이라고 하잖아요. 둘이 아니다라고 흔히 깨달음의 세계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추함, 그죠? 고통이라든지 행복함
이런 것도 우리는 다 분별하면서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추하고 또 이건 아름다우니까 예술이고 이거는 뭐 별로고 뭐 우리 현대 미술에서는 사실 뭐 우리 이런데 이렇게 걸어놓고 싶지 않은 그림이 진짜 현대 예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클로즈 로트렉도 그 매춘부들의 그런 그 물랑 루즈의 술집에 같이 기거하며 살아가면서 저렇게 하지만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을 포착하고 추적하고 애정을 갖고 저렇게 또 그려내면서 또 그 안에서 또 아름다움을 또 오롯이 또 복원해주고 우리한테도 선보여주고 하면서 그 미와 추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고 숭고하다고 하고 좋다고 하는 것하고 또 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꺼리는 세계에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경계를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또 허물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그 여러분 책에 다 있지만 정말 이름도 강렬하지만 그의 삶도 강렬했던 프리다 칼로 영화로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제가 각자가 삶에서 겪는 여러 어지간한 고통쯤은 야, 나는 프리다 칼로에 비하면 이것은 뭐 명함도 못 내밀겠구나 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난 정말 이분들 같은 삶에 제가 감명을 받는 게 지금 밑에 보죠. 수박 그림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마지막 유작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저 작품을 그렸다는데 저게 이제 서명처럼 미발라 미다라고 인생 만세라는 이제 경고를 새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아시겠지만 말할 수 없는 불행의 연속, 불행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역설적으로 인생 만세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고통 그 자체의 삶을 사셨던 분이 또 마지막 이렇게 가면 자기 삶을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인생 만세를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미추의 구별, 또 좋고 나쁨, 선악의 그 구분 자체가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마치 선사처럼 이미 불의의 경지, 불의의 어떤 세계로 다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아닌가. 근데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들, 일상적인 경험 세계의 복잡 단단한 번뇌 같은 생각들이 적어도 프리다 칼로의 삶을 볼 때, 그림을 볼 때 그래도 정화되고 고양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좀만 관심 갖고 하다 보면 내 삶도 그리 나쁘진 않아.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아. 또 그리고 견딜만 해. 또 더 나아가서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보는 것 자체로 그림을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순간순간 정화가 되고 뭐 이렇게 마음이 좀 고양되는 느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것은 아마 내가 볼 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순간도 좋다, 나쁘다, 들을만하네, 들을만하지 않네, 읽을만하네, 읽을만하지 계속 우리는 머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분들의 그 삶과 그림들을 보다 보면 그 분별이 없어지는 얘기를 참 하잖아요. 미추, 선악,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의 판단들이 다 무력해져 버리고 그 판단이 중지되는 지점까지 자신들의 예술을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지점 때문에 우리는 저 그림들을 보면서 그 순간이라도 우리는 평온함 또는 위로를 받는가 봐요. 그 지점들을 잠깐 보여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 보면 햇살 좋은 날 긴 커튼에서 햇볕이 잠깐 바람에 흩날리면서 햇볕이 아름답게 들어올 때 있죠. 이쁘게. 마치 그 깨달음이나 이러한 통찰 같은 것들이 잠깐 보였다 사라졌다 보였다 가려졌다 하듯이 이런 우리 프리다 칼로나 이런 분들의 그림 작품들을 보다 보면 그런 마치 햇볕이 살짝 드는 듯한 느낌? 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분들을 위대하다고 하고 이 그림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꽤 많은 질문들을 드렸는데 한 말씀 답변하실 때마다 스님 정말 그
좀 깊이가 느껴진다, 좀 아유.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미술관 관람자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독자님들은 이런 훌륭하다고 하는 작품을 보고서 불교적인 코드를 캐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화를 봐도 캐치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스님과 같은 불교적인 통찰, 나아가서는 예술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글쎄요. 아까도 좀 거듭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인풋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고정관념을 빨리 버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불교를 얘기할 때는 항상 불교 미술 안에서 불교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뭐 그렇게까지 경직되게 생각하는 분은 잘 없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바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서양 미술은 뭐 일단 역사가 또 그러하고 또 우리 알고 있는 이웃 종교의 전통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겹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불교적으로 그걸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교는 말 그대로 그러한 경계들을 자유롭게 가로지르고 또 그러한 벽이 있거나 경계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걸 우리 간단히 그것을 깨뜨려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선적 안목, 선적 파격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꼭 선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불자라면 적어도 미술 개론 또는 동네에 있는 사찰에 불교 대학 정도 다녔으면 그죠? 근데 우리가 내볼 때 그런 시도 자체를 잘 안 하신다는 거지 고정관념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어때? 저기 제 그림에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짐 이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쓴 책에 뭐 예수의 그림이 왜 나오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는 시비라고 생각하고 진정 제대로 불교를 배운 분들이고 불교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건 전 가로지를 수 있고 넘나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고 자비와 연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종교가 어쨌다 뭐했다 해서 이걸 가르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준비한 어떤 태도의 문제라고 봐요. 제가 불자라면 그리고 선사 스님들의 선어록이나 법문을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러한 경계와 벽 또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제한 고정관념의 틀은 과감히 이제 깨뜨리고 넘어설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좀 끊임없이 불교가 항상 그걸 추구하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을 열고 어쨌든 외부의 새로운 이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서슴없이 개방시킬 수 있는 용기 또 그런 태도들 그런 게 저는 정말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냥 계속 마음 닫고 이건 우리 것이요. 이것은 불교요. 이것은 뭐 우리 태화 뭐 이런 쪽에서만 불교를 이해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그 스스로 계속 좁히고 스스로 계속 폐쇄적으로 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넘나드는 그런 시각으로 불교가 뭐 우주에 통용되는 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바로 이웃 종교도 이렇게 지나치지 못하고 가로지르지 못하고 넘나들지 못하면서 뭐 우주에 통용되는 뭐 진리다 뭐 이런 말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로 끝나겠어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상 속에서 이게 계속 불교적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관통되고 어떤 나오는 느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데이비드 호크니 지금 그 슬라이드 하나가 빠졌는데 여러분 책에서 다 확인할 수 있고 물첨벙 같은 거 있잖아요. 물첨벙 해갖고 그런 순간 포착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잖아요. 아까 그 일상에 대한 아까 페르메이르 기름 얘기 말씀드리면서 그 일상의 순간순간들을 복원하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데이비드 호크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 물첨벙하는 그 순간을 마치 영원의 순간처럼 딱 포착해서 이렇게 묘사해서 저렇게 좋은 그림들을 많이 나온 것처럼 또 여기 이렇게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각자 이렇게 어느 한간 오후를 보내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딴짓하고 계시고 어머니만 저렇게 이렇게 쭉 장면을 바라보고 이런 부분들 우리 이런 거 사진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런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포착해내고 오롯이 살려내는 것 이게 꼭 전문 작가들만이 할 일이 아니라 이 메시지들이 우리 불교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직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게 불교의 수행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호크니 보다 보면 그 우리 모든 뭐 윗바사나 수행이 됐든 모든 수행에 관통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법이 바로 수행이거든요. 뭐 예전에 법정 스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세상을 온전히 오래 사는 법. 그것은 뭐다? 좋은 약 먹고 좋은 운동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가.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귀 속에 잘 들리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수행이고 이게 가장 삶을 풀로 꽉 채워서 충만하게 사는 법이다. 근데 그걸 이제 미래에 두지도 않고 과거에 두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데이비드 호크니 이런 매 순간순간의 삶을 이렇게 포착하는 노력들과 작품들을 보다 보면 이게말로 진짜 바로 지금 여기 그 현존하는 온전한 깨달음의 자리들에 대한 어쨌든 시각적 구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이제 이런 정도라 보다 보면 모든 미술관 전체가 화엄 법계 같은 거죠. 꽃밭이죠. 그냥 부처님 가르침으로 막 넘실대는 그죠. 그냥 우리 팔만대장경 장경각 들어보면 경판으로 그득해 있지만 그건 우리가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술관에서는 이렇게 전체가 화엄 법계와 같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책처럼 이미 위대한 작가들 거의 선지식이라고 할 만한 인류의 엄청난 이제 족적을 남기는 이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을 보다 보면 이 자체가 저는 경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경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경전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 형식과 양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심지어는 저는 예수의 그림 성화 속에서도 그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부처님 형상과 불화 속에서만 진리가 담겨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스님께서 결국 우리 삶과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예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배움이 얕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니요. 이건 배움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태도라고 하면 너무 딱딱한 얘기 같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자기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고 얼마나 오픈해서 개방할 수 있는가의 어떤 마음의 자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뭐냐면 결국 모든 것들은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시달타가 처음에 인간과 생명 모든 생명의 고통에 대한 응식, 고통을 겪는 중생들을 바라보고 미물 벌레들을 바라보다가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출가에 이르고 깨달았듯이 제가 지금 쭉 소개하고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키워드는 저는 고통이라고 봐요. 고통에서부터 이분들은 다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분들이 보여준 이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같이 공명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얘기했듯이 위로와 위안이라는 거는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또 필요할 수도 있고 하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또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 어두운 우리는 번뇌라고 하잖아요. 자기 불안감이나 좌절이나 또 어떤 실패감, 열패감, 열등감, 복잡단단한 부정적인 감정의 번뇌에서 벗어나서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그게 최종 목표잖아요. 그 고통에서. 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큰 실패를 겪었고 큰 좌절을 겪고 있고 큰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럴 때는 그저 위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위안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 그 단계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라. 그건 폭력이죠.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각자의 방식으로. 근데 우리 이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훌륭한 방편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꼭 뭐 교조적인 느낌에서 막 어디 가서 억지로 경전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것도 좋지만 경전이 더 이상 안 읽히고 안 나갈 때는 동네 미술관 가서 그림을 보더라도 훌륭한 공부가 되고 또 그 안에도 우리의 마음의 이 개방성에 따라서 어디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고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발견해, 이게 동력은 어디선지 받아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신간 도서 미술관에 간 스님에 대해서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책을 작업하시면서 발생한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비하인드까지는 뭐 그런 건 없고요. 어쨌든 이거는 할 때는 너무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월간 연재임에도 불구하고, 뭐 중간에 잠깐 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조롭다고 느꼈냐면, 이 작업 자체가 저는 좀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제 글에 제가 받았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고,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또 심지어는 글로만 그림으로 봤던 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막 찾아다녔어요. 뭐 메트로폴리탄부터 시작해서, 뭐 휘트니 미술관, 뭐 다 파리, 계속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직접 보고 봤을 때 혼자 이렇게 끄적이고 상상했을 때하고 또 달라질 때 그걸 발견할 때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또, 이게 정말로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너무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기엔 너무 아까운 체험이라 그럴까요? 경험이다. 세상엔 그림책도 많고, 얘기할 거리도 많겠지만,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또 우리 불자님들하고 같이 또 불교적인 어떤 상식 또는 그런 교육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또 나누면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그림들에 대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같이 좀 여기에 좀 같이 인발부가 돼서 같이 고민하고 새로운 의견들을 같이 뭐 별을 해는 밤이 됐든 아까 데이비드 호크니 이런 그림이 됐든 불교의 시선으로 한번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담론에 같이 개입이 돼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데이비드 호크니도 너무 행복한 일 아닐까요? 마크 로스코도 너무 행복한 일 아닐까요? 근데 보면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줘. 자기는 그 정도 불교적인 통찰의 깊이까지 예술적 통찰을 밀어붙이면서 한 삶을 그렇게 불살라서 살았는데 정작 거기까지 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신앙, 철학, 그 불교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줘.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알아주는 우리 지적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에는 불교라는. 근데 정작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의 작품 세계와 삶과 철학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줘. 비평을 안 해줘. 그러면 너무 슬픈 일 아닌가 싶어요. 고흐도 마찬가지고 프리다 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서양 미술이라 그래서 꼭 서양 전통에 있는 서양 종교만이 여기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고정관념으로 생각하고 이런 지적 자산이 풍부한 또 너무나 많은 불교에서도 우리 교수님들도 앉아 계신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해서 얘기하면 불교만 선양할 뿐만이 아니라 그건 너무 이렇게 우리 고흐나 프리다 칼로한테도 너무 행복한 일 아닐까 싶어요. 그냥 관심 없는 것보다는 100번 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걸로 저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도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스님이 이 책에 대해서 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의례적인 의사는 됐고요. 아까 뭐 어느 정도는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된 뭐 취지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그 AI 갖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책 서문에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어지는 게 저도 그러면은 AI 시대가 지금 돼갖고 AI가 더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작곡도 더 잘하고 또 판단도 잘하고 아마 기업 운영도 이제 AI가 더 잘할 겁니다. 자, 그럼 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 실직하고 그냥 AI 연금 받으면서 집에서 눈 내리는 거나 감상하면서 살아야 되나?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좀 현안인 것 같아요. 너무나 빨리 이미 찾아왔고 개인 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 안에 벌어질 일들이란 말이죠. 새로운 인간들이 이제 출현할 것이고 우리보다 IQ가 한 2배는 높은 사람들이 또 막 키는 다 2m가 되는 포스트 휴먼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자, 우리는 어쨌든 고유한 인간종들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전통적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야 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될 거란 말이죠. AI 연금 받으면서도 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지금 뭘까라는 생각까지는 하게 되고 다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인간 고유에 갖고 있는 역량 중에서 이 내적 체험의 힘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 거죠. 물론 지금도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예술적 삶을 향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좋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뭐 그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AI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앞으로도. 근데 굳이 앞으로 추론컨대 어렵거나 궁극적으로도 불가능한 게 있다면 아마 내적 경험을 그대로 모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거나 힘들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이런 다양한 예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수준 높은 위대한 예술가들의 예술품, 예술 작품들,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걸 향유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느끼고 사유하고 담론을 이끌어가고 토론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게 뭐냐면 달리 표현한 일종의 느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온전히 나만이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한 50명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똑같은 지금 이런 토크를 들으면서 각자의 내적 경험과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이걸 일일이 다 AI가 그 내적 체험까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지금 감성까지 흉내내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유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고유성을 지켜나가고 AI 시대에도 AI가 아무리 우리보다 기능적으로 우리를 통제하거나 이렇게 효율성을 증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 살만한 의미를 찾고 그 가치를 느끼게 만드는 것은 아마 그런 내적 사유의 힘이라고 저는 봐요. 사유 이전에 그 체험의 힘이죠.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느낌들,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공명하는 느낌들, 그 절망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느낌들, 그 느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또 미술이야말로 또 누구나 쉽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뭐 미술관이 많고 하니까 마음만 내면 가서 그 공명의 시간 같이 연기적으로 서로 그런 공명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너무 쉬운 또 너무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갑자기 AI 하는 스님이 이거를 그렇게 관심 갖나 하는데 저는 좀 대안적인 그 다음의 것들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고 또 이 예술이야말로 특히 미술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이전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AI 시대가 됐으니까 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문화 활동들 나한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힘을 주는 어떤 모티브가 있든 간에 그걸 찾아 나서서 이제는 과거에는 옵션으로 했다면 선택사항이었다면 지금은 진짜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AI 시대에 의미 있는 인간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런 활동들을 과거보다는 더 비상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도 훌륭하고 대단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러니까 익히고 있는 우리 예술가들의 삶, 특히 또 이런 이 화가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도 해보고 각자 익숙하다고 이거 아는 그림이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의 세상에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다르게 느꼈는지 또 나는 어떻게 우리 친구하고 어떻게 내 와이프하고 내 남편하고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 그걸 얘기하는 것들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AI 시대에도 AI와 관계없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삶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들과 이 내용들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뭐 음악도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힘, 느낄 줄 아는 것. 그게 뭐 감각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런 고통에 연민할 수 있는 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사명감보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일단은 살아야겠기에 제가 치유를 받아야겠고 스님이 출가해서도 부끄럽게도 어쨌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아까 인연 따라서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많이 위로를 받고 또 때로는 공명하고 공감하고 내가 또 다른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량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렇게 인연이 된다면 다음에도 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뭐 미술관에 간 스님 인 피렌체, 인 파리
너무 인 좋아요. 뉴욕 뭐 이렇게까지 전 평생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성원해 주시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그 작가들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했다면 다음에는 이제 그 도시의 어떤 작가들로 해갖고 대표적인 분들을 좀 이제 깊이를 좀 가져오는 그런 이제 사유를 담은 요 작업들. 그래서 계속 서로를 감성적으로 예술적인 자극들, 감성적 자극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선전해 주셔야 돼요. 예, 어쨌든 그렇게 네.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 미술관에 간 스님이라는 책은 보일 스님이라는 한 수행자의 4년간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작가로서 정말 좋은 인풋을 받았고요.